처음에 저희가 제안했던 것은 전체 예상 규모가 한 1,000억 정도 되는 소형 미션을 처음에 제안을 했었고요. 나사에서는 이걸 탈락시키면서 그러면 좀 더 큰 규모의 미션인 중형급으로 한번 제안을 해보라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탈락한 다음에 저는 한국천문연구원의 정우섭입니다. 현재 그 스피엑스에서 한국 측 연구 책임자를 맡고 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예. 굉장히 오랜 기다림 끝에 어쨌든 발사 성공해서 다행이네요. 예. 그런 연기는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는 예상했었는데 사실 이렇게 8번 연기된 거는 사실 나사 측에서도 좀 이례 없는 일이라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하지만 뭐 저는 그렇게 불안하지는 않았고요. 사실 각각의 그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그다음 해결되는 과정들이 굉장히 꼼꼼하고 정밀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저는 대단히 안심을 했고요. 그 측면에서 발사가 성공돼서 이제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전율감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또 발사할 때 펑 하면서 이제 올라가는데 그 순간이 굉장히 인상이 많이 남고요. 그다음 마지막 다시 올라갔다 성공적으로 발사하고 내려오는 그 로켓을 보는 것도 이제 대단히 이제 감명 깊었다고 저는 느꼈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굉장히 이제 기쁘기도 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는 거의 10년여 만에 이제는 어쨌든 개발은 이제 완료됐다. 성공적으로 됐다고 이제는 저희는 판단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제 앞으로 이제 관측 운영도 해야 되고, 데이터를 받아야 되고, 데이터를 또 분석해야 되고, 그것도 이제 사이언스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새로운 부담감이 또 몰려오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스피엑스는 나사의 그 중형 미션으로 선정된 적외선 우주망원경이고, 영상과 분광을 동시에 촬영하는 관측기기입니다. 특징은 뭐냐면은 전 하늘의 각 지점에 대해서 102개의 색깔로 촬영을 하는 것이 목적인 우주망원경입니다. 전하늘에 대해서 저희가 102개의 색깔로 촬영하는 미션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전하늘에 대해 관측을 하기 위해서는 크게 3가지 이제 주요 과학 목적을 갖다 수행하게 됩니다. 첫 번째 임무는 그 우주의 기원을 밝히는 것이 첫 번째 임무입니다. 그래서 우주의 기원이라고 하시면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는 빅뱅, 그러니까 우주의 대폭발이 어떻게 생성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감춰진 물리적인 기작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것이 첫 번째 이제 과학 임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큰 과학 임무의 목적은 은하의 형성과 진화입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은하들이 어떻게 진화를 해서 현재의 우주까지 와서 이런 모습을 갖게 됐는지, 그래서 이 은하에 대한 진화를 밝히는 것이 두 번째 이제 과학 임무이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생명체에 관련된 건데요. 생명체라고 하시면 여러분이 아시는 이제 물이라든가 이산화탄소, 메탄 같은 것들이 이제 생명의 기원이 되는 물질인데, 이런 물질들을 우리 은하에 대해서 전체에 대해서 탐색하는 것이 이제 세 번째 과학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세 가지 이제 주요 과학 임무 목적이라면은 마지막으로 추가적으로 제시될 수 있는 임무는 저희가 전하늘에 대해서 관측을 하게 되면은 약 10억 개에 달하는 천체에 대해서 분광 정보, 말 그대로 빛을 세분화하는 102개의 색깔로 그 천체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얻게 되면은 그 10억 개에 대한 천체는 아까 설명드린 은하도 있을 수 있고, 별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성간 물질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여러 다양한 천체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천체들에 대한 분광 정보를 전 세계 천문학자들한테 제공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본인이 원하는 사이언스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추가적인 과학 목적도 있습니다. 두 개의 미션을 비교하는 것은 저는 이제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임스 웹은 나사의 그 플래그십 미션이기 때문에 뭐 10조 원 이상의 그 예산이 투입됐고 6.5m의 망원경이기 때문에 굉장히 직각력도 좋고 해상도도 좋습니다. 그래서 달러 비교하자면은 아마 제임스 웹으로 찍은 그 하나의 영상이 한 75개 정도가 들어갑니다. 저희가 보이는 그 달을 봤을 때 그 달을 다 찍기 위해서는 75분을 찍어야 돼요. 근데 저희 스피엑스는 어느 정도의 그 관측 시간이냐면은 이 달을 150개를 한꺼번에 찍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가 어마어마한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관측 시야로 봤을 때는 한 10,000배 정도의 관측 시야를 가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관측 목적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제임스 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세분화된 어두운 은하들을 이제 보는데 이제 최적화되어 있다면은 스피엑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넓은 관측 시야로 많은 부분들을 한꺼번에 찍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러면서도 빛을 또 세분화하는 분광 기능이 같이 들어간 것이 스피엑스가 가진 장점이기도 합니다. 스피엑스에 저희가 처음 참여하게 된 것은 저희가 국내에서 자체 기술로 적외선 영상 분광이라고 하는 기술을 개발하기 시작하면서였습니다. 그때가 아마 2010년대 초반이었는데요. 이런 것을 이제 개발하는 과정에서 그 미국에 있는 이제 칼텍이 현재 주광전인데요. 이쪽에 계신 이제 제이미복 교수님께서 저희가 이런 개발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러면 한국도 같이 이런 스피엑스 미션에 같이 계획 단계부터 같이 참여를 저희한테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 저희가 처음 기획연구에 참여를 하게 됐고요.
근데 이게 아시다시피 저희가 10년을 걸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10년이라는 기간이 굉장히 긴 기간인데 이렇게 된 이유가 나사에 저희가 제안서를 제출하고 바로 한 번에 된 건 아니고요. 한 번에 탈락도 있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제안했던 것은 한 전체 예상 규모가 한 1,000억 정도 되는 소형 미션에 처음에 제안을 했었고요. 그래서 여기 제안했을 때 1차에는 저희가 탈락했고요. 이제 탈락한 이유가 저희가 기술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기획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이거를 수행하는 데 드는 예산이 1,000억 갖고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나사에서는 이걸 탈락시키면서 그러면 좀 더 큰 규모의 미션인 중형급으로 한번 제안을 해보라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탈락한 다음에 중형 미션에 다시 제안을 했고요. 2019년에 최종 선정이 됐죠. 선진국 기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유럽에 있는 주요 우주 기관들, 독일이라든가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이런 데가 유럽 쪽에서 많이 참여를 독려했던 것도 있고요. 유럽 아시아권에서는 당연히 일본이 가장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본이라든가 대만 같은 나라들도 이제 계속 참여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저희가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말 그대로 저희가 이런 우주 관측 기술을 미리 개발해봤고 그다음에 실제 검증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단시간 내에 저희가 개발을 완료하고 실제 완성된 성과를 그다음에 원하는 성능을 갖다 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검증되지 않는 것을 쓰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우주 개발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우주 검증을 먼저 해봤고 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노하우라든가 그다음에 과학적인 경쟁력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참여를 할 수 있게 된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기획 단계부터 참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맡은 역할들이 이제 하드웨어 개발, 그다음에 자료 처리, 그다음에 실제 그 과학 연구 이렇게 전 분야에 거쳐서 저희 참여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드웨어 파트에서는 제가 많은 부분들 중에서 그 관측기기를 실제로 이제 시험할 수 있는 제가 그 일종의 검교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검교정 장비를 저희가 직접 개발하는 것을 담당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자료 처리가 있습니다. 굉장히 그 스피엑스는 이제 전 하늘에 대한 관측이기 때문에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실제 과학 연구를 위한 자료를 이렇게 분석하는 작업들이 이제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런 파이프라인을 저희 개발에 같이 참여를 해서 제가 기여를 했었고요. 크게 이제 세 가지 이제 과학 연구 주제가 있는데 그런 과학 연구 주제에도 역시 저희가 기여를 통해서 참여를 통해서 저희가 자료 처리부터 실제 과학 연구까지 수행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그 진공 챔버라고 하는 것은 그 우주 환경 시험에 많이 쓰이는데요. 이제 우주 환경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이 위성 같은 것을 우주 공간에 놔뒀을 때 태양에서 열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갔다가 그다음에 또 반대편으로 넘어가면 또 차가워지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열 사이클을 구현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진공 환경이기 때문에 진공 환경에서도 이 위성체가 잘 견디는지를 시험하는 장비입니다. 저희 이런 검교정 장비의 다른 점은 일반적인 진공 챔버는 우주 환경 시험을 위한 것이지만 저희는 이런 관측기기에 실제 운용되는 그런 극한 환경에서 극저온 그다음에 그 진공 이런 환경에서 광학 성능과 분광 성능이 제대로 나오는지를 테스트하는 장비입니다. 뭐 예를 들면 마이너스 150도 이런 환경에서 굉장히 극도까지 냉각을 한 다음에 거기서부터 이제 초점이 잘 맞았는지를 테스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첫 번째 이게 영상 시험 이제 파트이고요. 두 번째 시험은 그 분광 시험입니다. 분광이라고 하는 것은 빛을 나누는 작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시험을 하게 되면은 그 센서면에 각각 나눠진 빛들이 어디 떨어지는지를 각각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이제 실제 이제 발사 시에 이제 진동이나 이제 충격을 가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아까 설명드린 영상 시험을 할 적에 처음에 한번 초점을 맞추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초점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한번 초점을 맞추고 그 다음에 그 관측기기를 똑같은 그 발사체 환경에 놓고 흔들고 충격을 준 다음에 다시 놓고 이 초점이 흔들렸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3번의 이런 사이클을 돌렸는데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저희가 만든 관측기기가 이런 진동 환경에도 충분히 잘 견디고 초점면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선진국들은 이제 대부분 이런 챔버를 이제 만들 수는 있는데요. 근데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제는 이런 스피엑스에 최적화돼서 광학 성능과 분광 시험을 동시에 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이제 최적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들은 당연히 이제 저희 연구진들이 많은 디자인이 광학적인 설계, 그다음에 관계적인 설계를 통해서 이제 나온 설계 결과이고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만들 수 있는 것들은 아무튼 몇 국가가 안 되는 걸로 일단 인지하고 있습니다.